자, 우리 2단원 나갑시다. 진도가 약간 딜레이 됐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빠르게 좀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단원부터는 이제 원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되더라. 그래서 1단원은 이제 물질의 변화를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물질의 변화라고 하기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사실 화학에서의 어떤 기초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의 어떤 양적 관계, 그죠? 그래서 물을 18g 떴을 때 산소 원자는 몇 g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간 건데, 이런 어떤 양적인 관계랑 화학 반응식이 일어났을 때 생성물이 얼마큼까지 생겨날 수 있는지, 뭐 이런 물질의 변화의 관점을 갖긴 했지만 사실은 화학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의 냄새가 좀 더 강한 거는 2단원부터 이제 화학의 냄새가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단원과 3단원이 이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입자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야. 2단원은 그냥 입자, 즉 원자 자체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단원은 이제 이 입자들이 화합을 해가지고 물질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화합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원자들의 화합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술해 놓은 게 3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의 냄새는 오히려 2단원, 3단원이 좀 더 강하게 나지만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가 않다. 사실 시험 상태가 돼서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을 준비하든 내신을 준비하든 간에 2, 3단원은 거의 틀릴 일이 없을 거야.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매우 쉬운 단원인데, 나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다면, 수능 강좌를 옛날에 강의했을 때가 진짜 옛날이거든. 난 거의 뭐, 영재고 올림피아드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대학 일반화학 수업 강의가 훨씬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영재고 잘하던 애들은 뭐, 원자 파트도 이제 오비탈을 난 파동함수로 설명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 했었어. 영재고. 근데 가면 해가 갈수록 영재고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고, 다사고나 이런 쪽이 조금 이제 붐을 일으키고 의대 붐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수능 강사들이 하는 수준으로만 수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렇게 이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사실 바꿨다 해도 내가 집어를 못 준다고 계속 타동함수 설명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에 선행을 좀 해봤던 친구들은 피오베탈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걸 아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 앞만 봐도 그냥 풍선 두 개를 묶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오비탈의 피 형태가 이런 형태 나오고 이게 왜 파동함수인지 이게 왜 발견 확률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동함수로 나는 일단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올림피아드에서 수업했던 내용에 비해서는 한 4분의 1로 줄일게요. 그래도 수능 강사들보다는 조금은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 지금 뭐 오늘 한다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공부를 할 때 내가 가르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듣고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알겠죠? 그래서 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뭐 문제를 푸는 데는 그냥 암기해서 풀어도 충분히 다 풀려요. 그래서 EBS나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수능 강사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 사실 이론적인 뭐 이해 부분을 다 싹 뺐어요. 싹 빼고 외우면 풀리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놓거든요. 우리는 아직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3이 아니고 고2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해를 조금 포커스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는 게 맞다. 지금 시기에서는. 자, 근데 오늘은 뭐 쉬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간단하니까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원자는 돌턴 때까지만 하더라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학이 발전되면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좀 더 이제 화학이 발전되면서 원자 핵은 또 다른 입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얘는 양성자랑 그다음에 중성자로 이제부터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하나당 이제부터 전하를 띄고 있는 것도 나중에 찾아내게 되는데 그 전자 하나당 전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너무 작은 전하량이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대조값을 두게 되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어떤 양의 전하를 띄고 있었고 중성자는 이제부터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이 되는 입자는 원자가 맞아요. 또 원자 맞고 여기는 뭐 중성자들끼리 화합을 해서 물질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원자들끼리 화합을 해가지고 이제 물질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는 원자다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자가 사실 이렇게 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첫 번째는 돌턴이었죠. 돌턴은 원자 가스만 발견한 거야. 이게 가장 작은 입자고 더 이상 쪼개지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00년도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 첫 번째는 이제부터 톰슨이라는 영국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톰슨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톰슨의 이제부터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나타내게 되고, 음극선 실험. 이 음극선 실험으로 이제 최초로 먼저 발견된 게 뭐냐면, 전자를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진짜. 그래서 원자까지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800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영국의 맨체스터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교수인 톰슨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자라는 입자가 원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음극선 실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자라는 소리지.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해요. 자, 이렇게 어떤 유리관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유리관을 준비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공 펌프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백큐브로 쫙 이제 공기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거의 뭐 진공에 가까울 정도로 10의 마이너스 6승 기압까지 얘를 공기를 빼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아무것도 이제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금속판을 가지고 와서 얘네들은 여기가 전극 소재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한번 걸어봤다는 거예요. 배터리 걸어본 거야. 그때 이제 뭐 1.5볼트, 막 2볼트 이런 게 아니라 이거 10,000볼트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000볼트 정도를 우리가 고전압을 때려버리게 되면 갑자기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인데 이 마이너스 극에서 빛이 하나가 쭉 조사되는 거 확인하면 돼요. 쫙 조사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빛이 뭔지 몰랐거든요. 이 빛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얘를 음극에서 나가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음극선이다.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고 그냥 빛이 쫙 나가니까 음극에서 나가는 빛, 음극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음극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관찰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음극선이 쫙 나가고 있는 그 경로에서 첫 번째 어떤 걸 넣어봤냐면 물체를 갖다 놨더니 이 물체의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림자. 자, 물체를 딱 갖다 놓으면 그림자가 생겼대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직진한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직진하지 않는다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거든요. 태양이 들어왔는데 내 그림자가 생겼던 이유는 태양이 나를 타고 이렇게 곡선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대로 직진하다 보니까 통과하지 못한 게 검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직진성이라는 걸 찾아내게 된다. 직진성.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체에다가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한번 바람개비를 갖다 냈다는 거야. 바람개비. 바람개비를 갖다 냈더니 이게 갑자기 도운다. 회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네. 라는. 그래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운동량 P는 이제 우리가 MV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 배우니 물리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거 배우게 될 건데 앞으로 배울 거거든. 그래서 운동량은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당연히 빛의 속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량을 가진다는 거는 얘는 어머나 질량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는 입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고 봤더니 직진하는 입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실험은 뭘 했냐면 이제 세 번째는 여기다 이제 자기장을 걸어요. 자기장을 걸었더니 뭐 N이렇게 쓰고 쫙 걸어주니까 쫙 펴요. 그래서 자기장을 걸었더니 요게 T인가.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던 모양이냐면 뭐 아직 중학 과정에서 아직 물리 안 배웠으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고 들어봤나요? 오른손 법칙?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이 걸렸을 때 이제부터 그 수직한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휘는 힘이 생겼다. 자기장 속에서 어떤 휘는 힘이 생겼다는 거는 얘가 전을 띄고 있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얘가
전하를 띄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전화인지 당연히 궁금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걸어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부터 외부 전화를 또 걸어본 거야. 걸어본 거죠. 그쵸? 들어봤더니 여긴 빛이 어디로 흰 거야? 이렇게 플러스로 흰다라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외부 전기장을 저기 전기장을 딱 외부에서 걸었는데 얘가 휘는데 플러스 극으로 이제부터 휜다라는 걸 찾아내요. 플러스 극으로 휜다.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전화를 띄고 있는데 음전화를 띄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직진하는 어떤 응급선이 있는데 걔는 사실 입자였던 거고 걔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입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일렉트론의 약자를 써가지고 이제부터 얘를 전자다라고 이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최초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거고 이게 왜 그런 거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전자가 생겨난 건 아니고요. 자, 이 중심에 뭐라는 거야? 얘도 물질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얘도 이제부터 물질인데 물질은 우리가 다 뭐로 되어 있다? 다 원자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원자 안에서 뭐가 전자가 튀어나갔다는 거는 이 원자는 더 작은 입자가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부터 어떻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 전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전자가 왜 나왔냐면 원자는 돌턴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 형태는 맞을 거야. 맞을 건데 탁한 구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탁한 구는 아니고 여기에 내가 발견한 전자가 이제부터 콕콕 박혀 있으려면 콕콕 박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말캉말캉한 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질의 전하는 다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플러스 대전된 어떤 이 바탕 속에 말랑말랑한 플러스 대전 속에 내가 발견한 전자들이 콕콕콕 점포도처럼 박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걸어줄 때 1000V 이상 걸어주게 되면 그때 이 전자들이 이제부터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부터 응급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모델을 한번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인들이 잘 먹는 푸딩 중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어떤 푸딩들이 영국인들이 모르게 흡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푸딩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해서 푸딩 모형이다라고 이제부터 각자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푸딩 모형일 땐 전자가 박혀 있는 거죠. 어떤 운동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박혀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그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응급선으로 튀어나간다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톰슨은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올림피아드에서는 내가 하나 더 설명하게 되는데 이 전하가 얼마큼 뛰는지 관심 있어가지고 이 전하량을 측정하는 실험까지 해보거든요. 근데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측정 못해요. 측정 못하고 이 전자 1kg당 얼마의 전하를 띈다라는 건 측정해요. 그래서 어떤 단위 질량당 전하량을 우리는 비전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비전화 측정까지는 얘가 가능했어요. 비전화 측정까지는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전자 한 개에 대한 어떤 전하량은 윈슨컨이라는 과학자가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걸 가지고 몇 번 발견했대요. 자, 그래서 요 1800년도 후반때 이렇게 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전화까지는 몰라도 되고, 여기까지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푸딩 모형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끝. 그죠? 여기가 이제 톰슨의 실험이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있었는데, 톰슨이 이제 굉장히 빅가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교수 중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였던 거고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제자들만 수백 명 있어요. 그러니까 풀을 뻗어가지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랩실을 한번 갔다 하면은, 거기서 연구하는 뭐, 박사과정, 그 다음 조교수 같은 애들이 뭐 그냥 50명씩 있고 60명씩 있고 막 이랬었고요. 엄청난 빅가이였던 거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지. 당연한 거야. 왜냐면 얘가 나타나기만 하기 전에도 이제 돌통 교수가 최고예요. 그런데 완전히 교과서를 바꾼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교수였고 그 교수 제자 중에 러더퍼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러더퍼드가 이제부터 톰슨의 제자였고 이 러더퍼드가 이제 박사 과정까지 톰슨한테 잘 배운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박사 후 과정을 이제 포스트닥터라고 하는데 그 포스트닥터 시절을 이제부터 캐나다로 넘어가요. 캐나다 넘어가서 맥길 대학교에 가게 돼요. 그래서 맥길 대학교 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퀴리 브이냐.
그 큐리 부인이 어떤 거 연구를 관심 갖고 있었냐면 이상하게 어떤 원자들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물질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방사선 원소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원자 세계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잖아. 그치? 근데 굉장히 원자 분화가 큰 녀석들은 양성자 기수가 너무 많아서 이 양성자들 사이에 어떤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핵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핵 붕괴를 우리는 방사선 붕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방사선입니다. 근데 그 방사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베타선이라는 거, 뭐 응전자, 발암줄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라듐이라는 어떤 금속이 있어요. 라듐. 라듐이 있는데 자, 여기도 얘도 이제 방사선 원소거든요. 여기서 그 이제 뿜뿜뿜뿜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어떤 빛이 나가고 있는데 그 빛이 알파선이다라는 걸 찾아내요. 그리고 이 알파선이 우리는 나중에 알파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알파 입자의 정체가 결국엔 뭐였냐면 헬륨, 입자, 양이온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찾아내요. 라듐이라는 어떤 방사선 원소에서부터 스스로 나가는 어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알파 입자, 헬륨, 양이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포스트 잡고 때 캐나다에서 큐리브이랑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점에 갑자기 톰슨이 전자의 발견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이디어를 하나 착안하고 다시 맨체스터 대학교로 넘어가요. 넘어와서 얘가 우리 톰슨 교수가 얘기했던 그 논문을 좀 더 추가적인 논문을 내고 싶어가지고 톰슨의 이론을 좀 더 뒷받침하는 어떤 이론을 내려고 실험을 했는데 자기만의 업적을 세우고 노벨상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알파 입자 슬란 실험이에요. 이 실험의 취지는 원래는 톰슨의 이론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이걸 하니까 자기만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과정에서 얘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을 했다. 원자 핵을 발견을 시작한 거야. 원자 핵 발견을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알자를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좀 얇은 금속반을 층 치고 넘어가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어디까지냐면은 내가 무한히 금속을 필 수는 없을 거고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다 보면은 거의 원자 단층까지 가깝게는 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 헬륨 양이온 알파 입자를 내가 고에너지로 빵 때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얘를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험할 때 이렇게 준비한다. 알파 입자 가속기를 하나 준비해요. 알파 입자 가속기를 준비해서 뭐 에너지를 가지고 빵 때려줍니다. 빵 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디로 때렸냐면은 매우 얇게 금줄을 매우 얇게 펴가지고 여기를 이제 또 통과시켜 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얇게 폈냐? 그냥 얘가 하기로는 거의 단층까지 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톰슨 교수가 얘기했었던 전자들이 여기 박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 이제 전하가 플러스로 대전된 전하가 말캉말캉한 푸딩 형태로 되어 있겠지? 라고 했었던 거야. 이 말캉말캉한 푸딩 형태니까 다 뚫고 갈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뚫고 나가는 거를 진짜 우리가 어떤 알파선 형태로 나가니까 진짜 불 형태로 보이거든. 빛이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징크 설파이트라는 이제 순화 아연 형광판에 빛을 비춰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야. 쭉쭉 나가네 이렇게 통과. 쭉쭉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있어. 그래서 물론 이 사이사이에 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을 띠고 있는 알파 입자가 살짝의 어떤 휨은 있겠지만 그 휨이 뭐 크진 않을 거고 거의 이런 식으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다 상이 맺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입자 다 통과하는 걸 진짜 확인하고 있었다. 한 몇만 번, 한 2만 번 정도 이제 내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그 궤도를 크게 벗어나는 녀석을 하나 찾아내겠다. 물론 지가 한 건 아니고 제자들을 시켜요. 존나 악독해요. 그래가지고 지는 실험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다 밑에 대학생들 시킨 거예요. 대학원분들. 그래서 담연아 오늘 이거 실험 보고서 낼 거니까 오늘까지 실험 끝내고 와. 나 퇴근한다. 이러면서 가요. 그리고 실험이니까 랩실을 다 암실로 만들어 놓고 시커먼 데서 계속 그거 쓰면서 체크하고 있는 거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 막 정신병 걸릴 정도로 막 실험을 했는데 이제 퇴근하자 했는데 이상해 성현아 왜?
하나가 딴 데 폈는데 뭔가 이상한데 너 전들인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가서 폈어. 그래 이거 내일 교수님한테 얘기하자. 이상하다. 교수님 잘 나왔는데요. 하나 폈어요. 이런 똥손들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교사 잘못됐다는 거야? 다시 해. 다시 시켜요. 그래서 계속 시켰는데 역시나 2만 번 쭉쭉 지나가다가 또 한 번은 이렇게 크게 휘는 거예요. 교수님 이상해요. 이거 진짜 이상해요. 폈어요. 다시 해. 내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 와. 이제 했던 거야. 그렇게 한데 애들이 계속 한 몇만 번째 비슷한 어떤 횟수에서 오류가 났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지가 한번 해줘. 지가 이런 찌질이들 내가 할게 다 나와 다 나와 했는데 몇 번 땡기다가 갑자기 뒤로 튕겨나가요. 튕겨나가는 걸 확인해. 그러면서 얘가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원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 제자들은 멍청하지만 난 똑똑하거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플러스로 대전된 바탕이 말랑말랑하게 질량이 퍼져 있던 게 아니라 이게 한 곳으로 밀집된 입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입자화되어 있고 질량이 굉장히 이제부터 옹골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한 걸로 봐서 플러스 대전체들이 다 한 곳에 몰려서 입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자들은 그냥 여기에 나머지 빈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알파 입자를 때렸을 때 대부분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다 통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가다가 얘 경로가 만약에 이렇게 원자핵을 쭉 부딪히게 되면 그때 크게 산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가 실험했던 거는 가다 보니까 뒤로 돌아갔던 거는 제대로 바꾼 거죠. 그렇죠? 제대로 받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다 통과했기 때문에 빈 공간의 비율이 훨씬 컸었던 거고 그래서 요 플러스로 대전된 입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매우 작았을 거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거를 매우 작은 부피에서 굉장한 큰 밀도를 가지고 있는 요 녀석을 이제부터 원자 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알파입자 선언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원자 핵을 발견했다. 이게 이제 러더퍼드의 노벨상 논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파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전자도 있고 이제 핵도 있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얘네들은 이제 구조를 좀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빈 공간이 있고 얘가 중심에 있고 전자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인력 때문에 그냥 끌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끌려오지 않도록 얘는 원운동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되어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제부터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모형이 마치 하나의 태양계에 있는 층 모형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이러한 형태는 더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엔 전자였고 그다음에 전자 발견하면서 푸딩 모형 바뀌었다고 원자 핵이 발견되면 행성 모형으로 이제 또 원자가 자, 하나만 얘기하고 좀 쉴 건데 뭐냐면 중요한 건 알파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양성자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이 플러스 전하들이 몰려있다 해가지고 양성자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양성자가 아니라 원자 핵을 발견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성자는 추후에 골드슈타인이 양극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얘가 양성자라는 게 있다라는 걸 러더프드가 밝혔긴 해요. 근데 알파입자 산란 실험으로 먼저 발견했던 거는 양성자가 아니라 원자 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자. 이거 자주는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바뀌려고.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서 행성 모형까지 왔을 때는 원자 핵을 발견한 거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쉬어야 돼. 그럼 양성자는 뭐냐면, 자, 이제 미국의 골드스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실제 이런 실험을 해요. 이제 톰슨과 다 비슷한 시대야. 다 비슷한 시대 때. 자, 이런 음극선 실험을 쭉 봤는데,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줄 건데, 자, 이 음극에 있는 어떤 그 전극 소재를 원형으로 하나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기체를 좀 채워놔요. 수기체를 채운 다음에 얘를 한 10,000V 딱 걸어주니까
아무것도 벌어지면 풍선 이론처럼 이제 음극선이 띵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음극선이 이렇게 띵 나갔는데 음극선이 빵 나갔는데 갑자기 이게 양극에서 음극으로 나가는 빛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찾아내게 돼요. 다시 쭉 나가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가 양극에서 나간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양극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양극선. 이건 이제 골트슈타인이 발견한 양극선 실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여기 안에 지금 수소기체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수소기체가 채워져 있었고 이 수소기체들이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건데 단일결 앞에 있었고요. 자, 이제 음극선이 입자화돼서 빵 때려가니까 이 녀석들이 갑자기 수소 원자로 쪼개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음극선이 계속 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음극선이 이제 더 얘를 계속 때리다 보니까 얘가 전자를 빵 튀어나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얘는 수소 양이온이 생긴 거잖아. 그렇지? 이 수소 양이온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양극에서 음극으로 쫙 이동하는 어떤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양극선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양성자라는 용어는 몰랐고 러더퍼드가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수소랑 헬륨은 양성자 개수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질량은 4배가 차이 나는 거야. 그 중성자가. 그래서 얘를 나중에 러더퍼드가 얘기하면서 양성자라는 걸 나중에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양성자 발견은 볼츠타인과의 어떤 포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러더퍼드가 조금 착각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양성자 발견까지 가기에는 이 양극선 실험이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양성자 발견을 볼츠타인의 업적으로 돌려줘요. 자기가 도와준 포커일 뿐이고 그냥 볼츠타인의 업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양성자 발견까지 얘기가 끝났다. 됐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중간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계속 나갈게요.